독거노인 안방서 2천만원 털어간 요양보호사의 최후.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범죄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재산상 손해를 넘어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의 절도 사건은 수사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도둑이 제 발 저려 신고하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사건 브리핑. 신뢰를 저버린 2천만원의 탐욕. 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요양보호사 어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씨는 지난달 초순경 피해자 B씨의 집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열흘 뒤에는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씨의 범행 후 대처입니다.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의심할까봐 두려워진 어씨는 오히려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가사도우미나 요양보호사 외에는 출입자가 없다는 점에 차가 나요 어씨를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훔친 귀금속 중 일부는 이미 처분되어 생활비로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범인의 심리전과 수사의 허점.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저는 이와 유사한 잦은 신고형 범죄자들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고한 사람이 범인일 리 없다는 수사관의 선입견을 이용하려는 심리이고, 둘째는 수사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수사 방향을 왜곡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이러한 수법은 오히려 강력한 의심의 단초가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독거노인 가구에서 발생한 절도는 주거지의 구조와 귀금속의 보관 장소를 정확히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인이 신고했다면 수사관은 신고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모순을 포착해냅니다. 어씨는 귀금속을 처분한 뒤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형법상 절도죄뿐만 아니라 작물 처분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반환되었고 피의자가 자백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 판례 분석. 절도죄의 성립과 양형 기준. 우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우발적 절도보다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핵심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씨가 금목걸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불법 영득의 의사가 발현된 사례입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규모,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과 돌봄의 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가중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어씨가 훔친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자백한 점은 감경 사유로 참작될 것입니다. 4. 실무 통찰. 내부인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만약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내부인에 의한 도난 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여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의 지문이나 DNA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평소 요양보호사가 만질 이유가 없는 서랍 깊숙한 곳이나 보석함 내부에서 지문이 발견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물증이 됩니다. 둘째,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 복도 CCTV나 엘리베이터 영상을 통해 평소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가는 등의 이상 징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다는 점을 CCTV와 출입 기록으로 확인했기에 내부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귀금속의 경우 금거래소나 전당포의 매입 장부를 역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시처럼 이미 작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파악하면 범행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5. Q&A 요양보호사 절도 사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요양보호사가 훔친 물건을 이미 팔아버렸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미 처분된 물건 자체를 찾아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처분한 대금을 특정하고 이를 피해 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의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을 통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Q2.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센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상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지만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센터가 요양보호사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피의자가 직접 신고를 했는데 자수 성립이 되나요? 단순히 신고만 했다고 해서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고백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처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가 추궁 끝에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 감경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6. 마지막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와 조력의 약속. 가장 믿어야 할 사람에게 배신당한 피해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차갑게 느껴지고 누구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저는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지에 계신 재외 국민분들의 복잡한 형사사건을 조력하며 국경을 넘어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국내외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법률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32년 9개월의 모든 경력을 쏟아붓겠습니다.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신 피해자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형사 전문 이병창 법무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